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결국 어, 다층 퍼셉트론이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즉 분류면 분류, 리그레션이면 리그레션 이라는 태스크들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하는 은닉층과 입력층 그리고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중치들을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최적의 가중치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퍼셉트론에 대해서 다시 리캡을 하자면, 퍼셉트론은 이런 식으로 D차원 벡터와 하나의 1이라는 하나의 엘리먼트를 받아서 여기 있는 이 가중치들과 내적을 한 후에 그 값이 이 출력층에 전달이 되고 이 출력층을 통과하기 이전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값 정보를 전달할지 말지 혹은 1을 내어줄지 마이너스 1을 내어줄지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었냐면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네 번째 줄에 포문을 돌리면서 실제 레이블과 예측된 실제 이 5를 예측된 레이블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WXJ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J번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찾고요. 이 예측된 레이블과 실제 레이블을 비교를 해서 그 녀석이 만약에 틀릴 경우에 그 틀린 데이터셋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이 i라는 이 데이터셋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포인트들에 대해서 모두 올바른 예측을 수행할 때까지 우리는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즉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일단 너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로 모델의 성능을 한번 평가해봐. 근데 만약에 그 성능이 좋지 않아, 즉 너의 예측값과 실제값이 틀렸어. 그러면 이 8번 라인을 통해서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두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선형의 결정 경계선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무한 루프가 계속되면서 알고리즘이 영원히 종료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틀리면 계속해서 값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값을 맞출 때까지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으로 선형식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그런 데이터셋들의 대표적인 예로 이런 XOR 문제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 점과 이 비어 있는 파란색 점은 하나의 결정 경계선으로 절대 분리할 수 없죠. 즉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쪽을 파란색 이쪽을 비어 있는 흰색으로 레이블하건 혹은 반대로 하건 반드시 틀린 데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 이 다층 퍼셉트론은 이 원래 피처들의 그런 공간을 새로운 피처들의 공간으로 옮겨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처 G에 대한 공간으로 점을 준 이후에 어, 우리는 이런 결정 경계의 선을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경계 선에 의해서는 초록 비어 있는 동그라미와 속이 차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이런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즉 하나의 x1, x2 페어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아웃풋을 내어줄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데이터가 여러 개, 즉 x1, x2 순서쌍이 하나가 아니라 이걸 1번이라고 하고 x1, x2 순서쌍 또 다른 x1, x2 순서쌍이 있고 심지어는 얘가 수없이 많을 수도 있겠죠.
얘가 뭐 1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가 입력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 1번 노드와 이 녀석이 바로 1번 노드와 입력층의 1번 노드와 은닉층의 1번, 2번 노드에 걸려 있는 값이고 이 녀석이 입력층의 2번 노드와 입력층의 2번 노드와 은닉층의 1번, 2번 노드와 에 부여되어 있는 값이고 연결된 선에 부여되어 있는 값이고 이 녀석은 입력층의 3번 노드와 즉 이 녀석이죠. 3번 노드와 은닉층의 1번, 2번 사이에 걸려 있는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U2라는 행렬을 만들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1,x1, x2를 넣는 과정은 1, 0, 1을 여기에 1 0, 1 벡터에 이 행렬을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 준 다음에 다시 요 녀석을 곱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값을 다시 tau2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통과를 시켜줌으로써 우리는 1이라는 레이블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이제 1이 되고 이 말인 즉슨 0,1을 넣으면 1이라는 레이블이 나오는구나 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00, 101, 110, 111.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1번에 있는 이 값은 단지 편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임의로 넣어준 값이고 실제 데이터는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 0,1, 1,0, 1,0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넣을 건데요. 그 4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행렬을 우리가 x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즉 100에 대해서만 혹은 101에 대해서만 값을 계산했는데 이제 4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얘를 전치를 시켜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 과정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했던 이 과정을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1, 1, 1, -1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 말인 즉슨 100을 넣었을 때는 -1이라는 레이블, 101을 넣었을 때는 1이라는 레이블, 110을 넣었을 때는 1이라는 레이블, 111을 넣었을 때는 -1이라는 레이블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예에서는 출력 노드가 하나인 그런 경우였고요. 4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총 4개의 출력 값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1, -1, -1, 1이라는 혹은 1, 1, -1, -1이라는 것은 뭐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1, 두 번째 데이터에서는 1, 세 번째 데이터에서는 -1, 네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1,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반드시 출력층이 하나의 노드만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총 C개 혹은 10개의 아웃풋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출력층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첫 번째 열은요. 첫 번째 데이터에 해당되는 출력값이고요. 이 녀석은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출력값이에요. 이 녀석은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한 출력값이고 쪽쪽에서 이 녀석은 뭐 n번째 데이터에 대한 출력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10개 중에 5번째죠. 5번째에 대응될 확률이 0, 1, 2, 3,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네 번째에 대응할 확률이 뭐 90%다. 그리고 얘는 10번째에 대응할 확률이 뭐 78%다. 얘는 첫 번째에 대응할 확률이 뭐 90%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손글씨 이미지를 받아서 1을 넣었을 때는 1이라고 내어주고 2를 넣었을 때는 2라고 내어주고 3을 넣었을 때는 3을 내어주는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신경망을 이런 식으로 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을 넣었을 때 1을 내어줘야 되는데 1이라는 걸 내어주는 것 대신에 10차원짜리 벡터를 만들어서 첫 번째 컴포넌트가 0으로 분류될 확률, 두 번째 컴포넌트가 1로 분류될 확률, 그래서 세 번째 컴포넌트는 2에 대응될 확률이라고 라는 의미를 갖도록 구성을 하면 이런 식의 아웃풋을 내어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벡터를 얻었기 때문에 4라고 분류되는구나. 그리고 얘는 마지막이니까 9라고 분류되는구나.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0으로 분류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앞서 살펴봤듯이 또 다층 퍼셉트론에서의 그 활성 함수는 계단 함수가 아닌 주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을 하고요.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함수로는 주로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종의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개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출력층이 10개, 그리고 뭐 10개 노드를 갖고 뭐 20개를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출력층이 20개의 노드를 갖겠죠. 그럼 이런 다층 퍼셉트론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지 그 수학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론의 어떤 근거는 바로 에러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은 활성함수가 시그모이드나 탄젠트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목적 함수는 이런 식으로 설계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예측된 아웃풋과 실제 아웃풋의 차이,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예측된 아웃풋과 실제 아웃풋의 차이, 레이블의 차이 등의 합의 뭐 루트 혹은 이거의 제곱으로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그 예측값 대신에 인공신경망을 쓴다면 우리 이런 거 기억나죠? x라는 인풋을 받아서 u라는 가중치를 통과시켜주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주고 u2라는 가중치를 통과시켜주고 그 또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 준 결과물이 바로 o입니다. 그래서 이 j라는 이 목적 함수는 사실 우리가 결정해 줘야 하는 u1과 u2에 대한 함수로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로부터 결국 이 j를 최소화하는 u1, u2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10개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다 하면 그 레이블을 뭐 1, 첫 번째 레이블, 두 번째 레이블, 뭐 세 번째 레이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10개라 그러면 1, 0, 0, 0, 0, 0, 0, 1, 0, 0, 0, 0, 0. 세 번째 레이블은 0, 0, 1, 0, 0, 0, 0, 0. 이런 원핫 레프레젠테이션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j라는 함수를 최소화할 건데요. 여기서 세타에 대해서 최소화하는데 이 세타는 일종의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는 웨이트 벡터 u1과 u2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1과 u2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u1을 업데이트하고 u2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그 기울기를 따라 움직이는 경사 하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요 식을 알고리즘으로 다시 적어 볼 텐데요. 우리에게는 입력 벡터와 그거에 대응되는 레이블, 또 다른 입력 벡터와 그거에 대응되는 레이블, 즉 그 입력 벡터들의 모임인 훈련 집합과 그 다음에 레이블들의 모임인 이 레이블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는 것은 사전에 정의되는 아주 작은 숫자이고요. 뭐 u1, u2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한다는 것은 이거 일종의 그냥 임의의 값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u1, u2의 임의의 값을 부여하면 당연히 인공지능은 혹은 우리의 MLP는 원하는 태스크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알고리즘 임의의 값을 u1, u2에 준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마구마구 섞습니다. 마구마구 섞은 다음에 이 식 계산을 통해서 먼저 u1, u2에 대해서 예측되는 아웃풋을 계산을 하고요. 예측된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 값을 계산한 후에 u1과 u2를 갱신을 하는데요.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j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u1, u2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를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이 j를 뭐 그 중간중간에 있는 이 웨이트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들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아무 웨이트, 요 웨이트를 잡는다고 해봅시다. 혹은 요 그 연결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우리 결국 요 녀석을 미분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요 녀석은 결국 다 여기 있는 웨이트들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체인룰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미분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고, 그 현대의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라는 그 머신러닝을 혹은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에서는 이 과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U1을 구성하는 뭐 UJI1, 즉 여기 첫 번째 은닉층과 입력층 사이의 그런 파라미터들로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미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게 아니고 이 J라는 목적 함수를 웨이트들로 미분하는 것은 별게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 그걸 U1, U2, 그 은닉층과 입력층 사이에 걸려 있든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걸려 있든 그 일반적인 미분 규칙들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뭐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미분을 계산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아웃풋 값, 그리고 여기서 미분한 값, 그리고 여기서 얘에 대해서 미분한 값,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서 추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여기서 입력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혹은 예측값을 내어주지만, 이걸 업데이트할 때는 체인룰을 쓸 때 여기 거꾸로 미분을 해 나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구성을 합니다. 이제 이 그 퍼셉트론과 MLP를 어떻게 실제 컴퓨터에서 구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우리가 고려할 예제는 이렇습니다. 제품을 크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두 개의 특징으로 표현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피처 벡터는 크기와 색상이라는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와 색상에 따라서 0 혹은 1이라는 그런 레이블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특징 벡터에 대해서는 -1이라는 레이블, 0일에 대해서는 1이라는 레이블, 10에 대해서는 1이라는 레이블, 11에 대해서는 1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 이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0일에서의 그 샘플 값을 샘플의 그 레이블 예측해 보면요, 여기에 0일을 대입하면 되겠죠. 0일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얘가 예측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이트 벡터가 주어졌을 때, 즉 노드 간의 연결 가중치를 알고 있을 때 이 아웃풋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구현하면 돼요. 여기 xi들의 특징 벡터가 들어가고 wi에 알고 있는 값들이 들어가서 얘네들을 계산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타우 안에 있는 인풋의 부호에 따라서 뭐 1이건 0보다 크면 1, -1을 내어주도록 코드를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C에서 이걸 구현을 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걸 훨씬 쉽게 할 수 있죠. 파이썬에서는 sum의 x 곱하기 w라는 코드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블을 예측을 했었는데 101을 넣어서 계산을 했죠. 근데 이거를 101뿐만 아니라 100, 101, 110, 뭐 111 이 네 개의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 번에 레이블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W라는 웨이트 벡터를 찾아주는 것이 목적이죠. 앞선 예에서는 웨이트 벡터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응되는 퍼셉트론이 분류 문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 웨이트 벡터를 찾아주는 것은 사실 파이썬에서 이 퍼셉트론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퍼셉트론과 이제 f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우리 퍼셉트론이라는 구조를 쓸 거다라는 거고, p fit이라는 것은 요 트레이닝 데이터셋, 이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대한 예측을 잘하는 퍼셉트론의 웨이트를 찾아줘라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네.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학습된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예측 그리고 그 예측 정확도를 한 번에 얻어낼 수 있어요. 필기 숫자 데이터 인식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뭘 하고자 하냐면 손글씨 데이터, 엠리스트라는 손글씨 데이터가 있어요. 그 손글씨 데이터는 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뭐 1, 2, 3, 뭐 4, 5, 뭐 1,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쓴 손글씨 이미지가 수천 장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불러온 다음에 마찬가지로 퍼셉트론이라는 그 함수로 한번 이 1이 들어왔을 때 1이라고 잘 예측하는지 2를 넣었을 때 2라고 내어주고 3을 넣었을 때는 3이라고 내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퍼셉트론이라는 함수로 구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퍼셉트론을 불러와서 핏을 시킨 다음에 혼동 행렬이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 혼동 행렬은 1을 얼마나 1이라고 부르고 2를 얼마나 2라고 불렀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학습시킨 퍼셉트론 분류기가 얼마만큼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그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류기가 얼마나 좋은 분류기의 성능 지표는 뭐겠어요? 예상된 분류값 예상되는 레이블과 실제 레이블이 많이 일치할수록 우리는 좋은 분류기라고 하겠죠. 즉 0을 넣었을 때는 최대한 0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1을 넣었을 때 최대한 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분류기는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은 뭐냐면 0을 넣었을 때 몇 개를 0으로 넣은 그 0이라고 말해줬냐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0을 총 67개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뭐 66개를 0이라고 하고 하나, 둘, 1, 2, 3, 4 하나를 1이라고 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행의 이 녀석은 1 데이터를 넣었을 때 65개를 1이라고 하고 뭐 한 개를 3, 4, 5, 6이라고 하고 뭐 7이라고 8이라고 얘를 8이라고 6개를 8이라고 하고 뭐 2개를 9라고 하고 라는 것을 의미하고 각각의 행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로부터 이 퍼셉트론 기반의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 약 93.88% 정도가 나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예전에 배웠던 서포트 벡터 머신은 98.74%인데 이 퍼셉트론보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 훨씬 더 정교한 분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선형성을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능이 나오고 퍼셉트론의 경우는 어땠죠? 그 비선형의 분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성능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 비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MLP 퍼셉트론 즉 단층 인공신경망을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정확도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우리가 다층 신경망으로 확장을 할 건데요. 다층 신경망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MLP 클래시피케이션, MS 클래시파이어라는 함수를 불러오는데 다층 신경망을 사용할 때는 뭘 정해줘야 되죠? 레이어의 크기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레이어를 뭐 100으로 하고 뭐 러닝 레이트도 정해주고 배치는 몇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를 또 SGD라고 정해주면서 MLP 클래시파이어를 다 구성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구성된 MLP 클래시파이어에 이 데이터셋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넣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요, MLP 클래시파이어는 97.22%라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성능이 개선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6만 개의 훈련 집합에 6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제 테스트 집합에 1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각각의 손글씨에 대해서 0은 0, 1은 1이라고 다 레이블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 이미지들은 사실 이렇게 쭉 확대해서 보면 사실 이런 격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자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픽셀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고 그 값들이 결국 이 이미지의 진하기, 그 픽셀의 진하기를 표현을 하면서 이미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MLP
MLP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값을 이 성능을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이 성능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처리를 할 거냐면 이 엠리스트 데이터, 이 이미지 데이터에는 픽셀 값이라는 것이 저장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값의 범위가 0에서 255입니다. 근데 이 값을 255로 나눔으로써 노멀라이즈라고 하거든요. 나눔으로써 이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인공신경망에 큰 값을 넣고 이 웨이트를 학습시키는 것과 작은 값을 넣고 학습시키는 것의 그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실 큰 값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당연히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은 거의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MLP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결정해줘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은닉 노드의 사이즈, 그리고 학습률,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그 사전에 결정해줘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 중에서 어떤 게 최적의 성능을 낼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함수 API를 몇 가지 알아보면요. 먼저 액티베이션 펑션, 우리 시그모이드도 있고 렐루도 있잖아요. 뭐 하이퍼 탄젠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정해줄 수 있고요. 셔플 트루라는 함수 API를 통해서 뭐 샘플의 순서를 섞는 것도 할 수 있고, 맥스 이터레이션, 얼마나 그 샘플들을 보여줄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이런 함수도 있고요. 뭐 러닝 레이트 혹은 톨러런스 혹은 이런 것들도 있는데, 특히 톨러런스의 경우에는 이제 손실함수의 감소량이 뭐 어느 정도 이하면 더 이상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즉 모델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는 걸 정해주고요. n 리터 노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10번 정도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MLP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줄 때 그 정해줘야 하는 파라미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이 하이퍼 파라미터, 수많은 매개 하이퍼 파라미터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어주는 것을 찾아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 최적화가 이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커브라는 걸 통해서 은닉 노드의 개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데, 이게 별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은닉 노드들에 대해서 모델을 다 학습시켜 본 다음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은닉 노드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코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은닉 노드를 바꿔가면서 성능의 변화를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은닉 노드가 700일 때 테스트 스코어가 제일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은닉 노드를 700개 쓰는 것이 제일 좋구나. 은닉 노드가 100개일 때에 비해 약간의 성능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MLP가 적용되었던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예로 얼굴 방향 인식 태스크가 있습니다. 1997년 미첼이라는 분의 연구 결과인데요. 20명의 다른 사람을 촬영한 624장의 흑백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건데, 사실 이 당시에는 컴퓨터 파워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컴퓨테이션 파워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가로 128 픽셀, 세로 128 픽셀의 이미지를 가로 30, 세로 32 픽셀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미지라는 것은요, 이런 픽셀이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각 픽셀은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갖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은 그 부분을 표현을 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작은 부분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의 목표는 이런 류의 사진을 넣었을 때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입력값으로 받는 경우에는 왼쪽이라고 내어주고, 오른쪽을 바라보는 사진을 입력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오른쪽이라는 아웃풋을 내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입력층이 960개의 뉴런으로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유는 32 곱하기 30이기 때문에 총 960개의 뉴런이 필요하겠죠.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가 일종의 행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행렬로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행렬을 이렇게 쭉 행들을 쫙 옆으로 붙여서 총 960차원짜리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0개의 뉴런을 사용을 하고요. 은닉층에 3개, 출력층에 4개의 뉴런을 넣어서 어, 이미지를 넣고 그 방향, 이미지가 사진 속의 얼굴이 가리키는 방향을 내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을 잘 학습하고 봤더니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뭐냐면 이런 류의 사진을 넣고 이런 류의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히트맵을 찍어본 거예요. 여기 각각의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왼쪽 노드 왼쪽에 해당하는 노드와 이 960개의 노드 사이의 그 가중치를 찍어보니 요런 식의 가중치가 나오고 요런 식의 히트맵이 나오고 여기 스트레이트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에 대해서 연결된 웨이트들의 가중치를 찍어보니 요런 히트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값이 크면 클수록 그 흰색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을 보는 얼굴에 대해서는 이 이미지의 이쪽 부분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에 대해서는 뭐 요 이미지의 이쪽 부분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얼굴이 바라보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더라라는 사전 정보를 주지 않고도 이 가중치가 알아서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을 디텍트를 해내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가중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랜덤 값으로 초기화해서 네,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음닉층 뉴런이 3개일 때 학습 시간 5분이었지만 정확도가 90%, 음닉층 뉴런이 30개일 때 시간 오래 걸렸지만 정확도가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층의 뉴런 개수를 조절해 가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어주는 모델을 잘 찾아줘야겠죠. 네, 감사합니다.